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전문가 네 분과 함께요. 숨가쁘게 다가온 대선 선거 운동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정계환 매일신문 개건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대선 후보 마지막 유세 날이죠. 이제 마감까지는 한 3시간 조금 더 넘게 남았는데 유세 영상부터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대선 어떤 대선입니까? 1700만 촛불이 만들어낸 촛불 대선 맞습니까? 네!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는 대선 맞습니까? 네! 또다시 이게 나라냐 이렇게 단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누굽니까? 내년 친북 좌파 세력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추적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또 북한에 또 펴주겠다고 나서는 사람, 그 사람 내일 심판하는 날입니다. 1번은 과거입니다. 과거입니다. 저 안철수는 당선되면 국민 통합하겠습니다. 통합하겠습니다. 미래를 가장 잘 준비하는 국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과거에만 매달리는 정당들, 저 정당들 혼내주시고 저희 국민을 선택해 주십시오. 경제위기 극복 제가 해낼 수도 있습니다. 안보 제가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께서 저희 국민의 능력, 저희 국민의 자격을 믿어주시고 저를 투표해 주십시오. 이제 5월 9일은 대한민국 60년을 바꾸는 더 과감한 개혁, 더 큰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던져주십시오. 차별 없는 사회를 위해서 기호 5번 투표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 심상정에게 한 표 주십시오, 여러분. 5명의 후보가 지금 이 시각에도 각각의 곳에서 유세를 벌이고 있는데 김광덕 부장님, 이번에 5명의 후보 연설 내용 봤지만 단일화 얘기 참 많았는데 결국에는 오자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선거 기간에 선거 전부터 끊임없이 언론과 우리 이제 소위 정치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혹시 단일화 변수가 있지 않겠느냐, 연대가 있지 않겠느냐, 뭐 연대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고대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온갖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선거 이제 오늘 마무리가 이제 불과 3시간 좀 이상 남았는데 결국에는 5명의 주요 정당 후보가 아무도 사퇴하지 않고 다 뛰는 결국에는 단일화와 연대는 없었다. 이거를 결론이 되겠고 단지 이제 남은 거는 유권자들이 심리적으로 한 후보에게 단일화와 유사한 표를 몰아주는 게 과연 있겠느냐. 그거 하나만 남은 건데 과연 그것도 집중적으로 한 후보에게 표가 몰아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조금 적어 보입니다. 낮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그 깜깜이 선거라고 하는 여론조사 공표 그 기간 전에 소위 말해서 골든 크로스라든가 실버 크로스라든가 이런 조짐이 보여서 2위 후보가 확연해서 나머지 3위 후보표를 합칠 경우 1위 후보를 추월할 가능성이 보였을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대로 이런 그 대반전에 한 유권자들의 전략적 투표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그런 조짐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고 또 깜깜이 선거 기간 중에도 2위, 3위 그 사전 그러니까 여론조사 공표 기간 전에 2위, 3위권을 형성했던 후보들이 새롭게 동력을 추진할 만한 별다른 그 추진 동력들 지지를 확보할 동력들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패턴대로 갔기 때문에 오히려 2, 3위가 1위보다는 더 각축을 벌이는 양상이 되어서 소위 말해서 마지막에 전략 투표 한쪽으로 되는 사람의 표를 몰자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의한 후보 단일화조차도 좀 힘들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쁜 어떤 결과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또 바람직하다고 보는 게 우리가 사실은 그 언제나 양강구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사표 방지해서 사실 이념적으로 굉장히 특화돼 있는 정당이 언제나 지지율이 낮거나 혹은 사퇴하는 그래서 인위적인 어떤 단일화 연대의 희생양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야말로 그런 어떤 부채감에서 떨치고 내가 끝까지 있어도 전체적인 어떤 뭐 진보의 흐름 또는 뭐 사표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서 다자구도 우리나라의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 다당제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단추를 또 보인 게 아니냐. 지금까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까지는 대선 직전에 후보자를 위해서 정당이 만들어지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정당은 없어지거든요. 이인재 의원이 만들었던 정당, 이회창 의원이 만들었던 정당, 제3의 길에서 제3후보가 만들었던 그 수많은 정당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대선용 정당이라고. 그렇죠. 대선용 정당들이. 그런데 지금 5개 정당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또 정계 재편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오자구도로 남아서 우리나라의 다당제의 어떤 또 뿌리를 내릴 수도 있는 단초가 되지 않는가. 저는 좋은 결과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계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단일화 문제는 이제 반문재인 전선으로 후보가 단일화되어서 문재인 후보에 대적할 만한 이제 후보가 나오느냐 뭐 이런 가능성이 제일 많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단일화의 대상이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을 포함하는 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냐 아니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냐 이제 이런 문제였는데요. 저는 이제 정치가 어쩔 수 없이 저렇게 간 것은 사실이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줬던 후보의 역량 문제. 즉 우리가 이제 많이 지적했지만 반문재인 전선이라는 것이 명분이 되느냐. 국민들은 이것을 뛰어넘는 뭔가의 새로운 정치 세력이 출현한다거나 또는 제3의 길이라는 걸 가지고 뭔가 과거 중심으로 정치가 재편되고 있던 것을 미래 중심으로 새롭게 만들어보자는 걸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단 명분이 좀 약했다. 두 번째는 일종의 게임에 뛰어드는 대선 후보들의 역량, 즉 자신을 포함한 후보들의 정치 역량이 실제로 단일화를 이루어낼 만큼 정치력이 없었다는 것도 또 큰 문제였다. 단순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당신 생각이 어떠냐 그러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만들면 판을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에 새로운 명분들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정치 지도자들은 그런 부분보다는 단순히 반문재인의 내가 주인공이 되면 된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계속 단일화 얘기를 해버리니까 오히려 국민들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지고 이렇게 오자구도로 대선을 치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하자면 과거 최근에 97년 이후에 보면은 항상 그 단일화라는 드라마 이 드라마가 연출이 되면서 소위 승부를 다시 뒤집는 이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97년에 DJP 단일화로 소위 정권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2002년에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2012년에는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가 사실상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이제 집권에는 실패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 단일화의 드라마가 굉장히 선거의 역동성을 가져오는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수많은 그런 비문재인, 반문재인 단일화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불구하고 결국에는 성공이 되지 못하고 결국엔 다자구도로, 결국엔 오자구도로 후보는 15명 중에 2명이 사퇴해서 13명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오자구도로 이제 진행이 됐고 결국 막판에 유사한 안철수 후보가 김종인 전 대표와 손을 잡고 개혁 공동정부라고 하는 거를 준비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결국에 여기에 여러 세력을 끌어들였으면 단일화 유사한 효과를 했을 텐데 이것도 최소한 김종인 전 대표가 최근에는 별로 움직임을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이루어지지 못하건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표쏠림 2위 중에 과연 2위를 하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줘가지고 다시 양강구도를 보관하는 게 가능하느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홍준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2위가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들어간 데다가 두 사람의 특징이 좀 달랐어요. 안철수 후보는 좀 이 중도로의 외연 확장성이 강한 그런 특징을 보였고 홍준표 후보는 전통적인 보수 세력을 결집하는 그런 효과가 컸기 때문에 서로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그러한 안철수 후보는 그런 중도로 외연 확장하는 쪽으로 갔고 홍준표 후보는 보수 대통합하는 거로 가면서 한쪽으로 완전히 표를 몰아주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쪽으로 더 갔느냐? 네. 이거는 이제 내일 깨봐야 알겠습니다. 내일 이제 투표함을 열어봐야죠. 예. 네, 단일화하고 국민에 의한 단일화든 후보 간의 단일화든 그것이 실제 현실화되지 못한 측면은 명분이 좀 취약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후보와 반대해서 다른 후보들이 연대한다라고 하는 것이 촛불 민심으로 인해서 탄핵 국면으로 발생된 대선인데 예. 과연 당내 주류였던 문재인 후보가 비주류를 포용하지 못한 그 문제가 소위 말하는 국정을 농단에 빠뜨리고 해서 이런 그 대통령이 탄핵되어서 유고 상태에 이르러서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치르게 될 정도의 잘못과 동등한 정도의 잘못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설득시켜내지 못하는 건 아닌가. 따라서 반문연대에 대한 명분은 탄핵으로 생긴 그 정권 교체, 정권 심판에 대한 그 명분보다는 좀 약했기 때문에 결국 그런 여론을 형성시킬 때 실패하는 것이 바로 그 후보 단일화 논의로까지 구체화되지 못한 그런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종구 실장님 얘기까지.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이제 지금 내일 이제 투표 날이니까 지금까지 어떤 선거 과정, 전체적인 선거 과정을 좀 되짚어보는 자리라면 저는 단일화라는 것이 지금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하시는 뭐 그 홍준표 또는 안철수 또는 유승민 이런 단일화가 아니라 원래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있어서 그 단일화가 아니었거든요. 어떤 단일화냐면 저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반기문 총장의 사퇴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이었다고 봅니다.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양상을 사실 기대를 했냐면 한쪽으로는 친문, 한쪽으로는 친박 이 두 세력을 공격을 하면서 그 안에 굉장히 빅텐트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온 반기문 총장이 어느 정도 계속 이 지지율을 얻고 있고 거기에 손학규 그다음에 안철수 그다음에 뭐 유승민까지 포함하는 빅매치의 단일화를 사실은 제3의 길로 꿈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명분도 만들고 개헌이라는 명분이라든지 혹은 새로운 정치 전혀 새로운 그러니까 패권 반패권 이런 어떤 사실 큰 그림들을 그린 그런 구도였는데 반기문 총장이 불출마함으로써 하나의 빅텐트의 한 큰 이 기둥 하나가 사실은 사라졌고 그 다음에 어떤 플랜들이 사실 굉장히 다 무너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 단일화가 이번 선거에서의 가장 큰 핵심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본의 아니게 친박 세력의 홍준표 후보가 단일화의 어떤 대상처럼 지금 다시 이렇게 돌아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구도는 친박이라는 세력을 사실 패권주로 밀어버려야 됐는데 그것이 다시 단일화라는 그런 어떤 그 형국에서 거론이 되는 지금 결과를 낳으니까 말씀하셨듯이 명분도 없고 사실상 사람들이 그게 왜 단일화야? 그게 왜 반문이야? 이렇게 지금 반문하는 경우가 나왔다는 거죠. 이종구 실장님이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반기문 총장의 낙마가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서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해가지고 보수층이 갈 곳이 없어진 측면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뭐 민주당 내 경선에서는 안희정 후보 쪽으로 갔다가 또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가 예상 밖의 일종의 이제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당내 경선에서 그랬죠. 안철수 후보 쪽으로 많이 쏠렸죠. 문제는 이제 이번 대선 전반의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부분은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제 어느 시점에 사실상 문재인 후보와 거의 여론조사상으로 동일한 수준까지 올라왔을 때 만약 그때 자기 희생적으로 뭔가 단일화 카드를 던지고 적극적으로 외연 확대를 위해서 타정당 또는 타정치 세력과 손을 잡았더라면 상황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건데 자강론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자강론으로 하느냐 아니면 연대론을 하느냐 이제 이 논쟁에서 결국 안철수 후보가 자강론을 계속 주장을 하고 또 그쪽으로 가면서 본인의 지지율이 사실상 1등으로 육박해지는 수준으로 가면서 이렇게 한다면 굳이 단일화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이제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단일화를 일종의 선거 전략 전술의 측면으로 본다면 아마 안철수 후보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혹시 본인이 이번에 낙마하게 된다면 그 장면을 많이 떠올리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도 또 국민의당은 뭐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지금 사실 밑바닥의 흐름은 완전히 다르다. 이제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최종적인 결과를 봐야 하지만 단일화라는 것이 수단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경쟁을 하는 것이었다면 5명 중에 4명의 단일화가 아니라 한 2명 정도도 단일화라는 걸 했으면 정말 과거 문제와 미래 문제를 먹고
제대로 한번 격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도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번 선거의 특징이 아까 처음에는 단일화가 없이 단일화 드라마가 쓰여지지 않았다. 이제 그걸 했는데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보수 유권자의 부동층이 너무 막판까지 굉장히 많았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보수 세력이 분열되기도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으로 분열되겠죠. 유권자들도 보면은 보수 부동층이 너무 많았다. 소위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노마드 보수가 너무 많았다. 유목민 같은 보수. 이런 선거가 있었던가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죠. 이렇게 보수 유권자들이 대부분 35 내지 40% 이르는 보수 유권자들은 보수 정당의 후보를 이미 딱 지지하는 거로 마음 먹고 나중에 한 20% 가량에 이르는 20 내지 25% 가량에 이르는 중도층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하가느냐 이 싸움을 보수 진보가 벌여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막판까지 이 보수에 흩어진 표들이 어디로 결집을 하느냐 이게 마지막까지 변수가 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게 뭐 홍준표 후보에게 가느냐 안철수 후보에게 가느냐 또 유승민 후보에게는 얼마 가느냐 이런 건데 이 소위 노마드 저는 이거를 이제 계속 이 노마드 보수 현상이 가져온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말한 반기문 전 총장이 사퇴 이후에 반기문 전 총장을 지지했던 20여 프로의 지지자들이 그다음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갔다가 안희정 지사에게 갔다가 그다음 안철수 후보한테 와서 막판에는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 사이에서 고심하는 이런 소위 보수의 노마드 현상이 있었고 또 하나의 또 한 축은 노마드가 아니라 샤이 보스라 그래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뭔가 이 보수는 보수인데 자기 정치적 의사 표출을 하지 않고 여론조사에 별로 응하지 않는 샤이 보스. 이 샤이 보스와 노마드 보스가 결국에 계속 그 뜻을 잘 표출을 정확하게 한쪽으로 몰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아닌 다른 주자들의 지지율의 등락을 가져오는 요인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번 헌정사상 처음으로 조기 대선이 펼쳐졌기 때문일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이후에 60일간 아주 숨가쁘게 지내왔는데 이번 선거가 그런 보궐선거 측면이 있다는 점이 보수 후보가 준비를 못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핵심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소위 말하는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공동 책임론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도 초창기에 어떤 후보를 내세워서도 국민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심리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을 하고 그리고 구속됨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잔불이 감정적 앙금이 가라앉은 시간적인 지난 이후에 비로소 그게 필요했죠. 홍준표 후보로서 후보를 세우는 그런 과정들이 좀 물리적으로 필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 강력한 보수의 구심점이 사라지자 보수가 실질적으로 내부 구심력 없이 흩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지역적으로는 대구 경북을 중심한 TK 민심과 PK라고 하는 부산, 울산, 경남 민심이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 하나는 이념적으로는 안보를 이슈로 하는 그리고 60대 이상의 안보에 민감한 보수층과 그리고 합리적인 소위 보수층, 보수 중에도 탄핵엔 동의했던 개혁적인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유승민과 안철수 후보 쪽으로 나뉘게 됨에 따라서 보수 내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구심의 상실이 원심력을 작용해서 보수가 하나의 구심체로 단결하지 못한 점. 즉 박근혜 전 대통령부터 출발돼서 박근혜 대통령이 없음으로 생기는 현상이 현재 보수 표심이 갈 길을 못 잡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산이 높으면 골이 깊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미래의 포스트박을 세우지 못한 그런 문제 후과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방송에서 좀 하지 않았던 얘기를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로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자, 보수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사실은 전 이렇다고 하는 거죠. 세계적인 어떤 기류를 좀 보자는 거죠. 지금 마크롱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마크롱 전혀 정당 국회의원 한 쌍도 안 가진 대통령이 전 세계에서 된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프랑스의 어떤 그런 프랑스 내에서 이유가 이거잖아요. 대가지즘이라고 하죠. 모두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구체제를 뒤엎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정치에 대한 욕구, 그것 때문에
사실상 39살짜리 사실 굉장히 미지수인데도 불구하고 정당 국회의원도 없고 그런 정당의 그런 후보를 지금 뽑았지 않습니까? 거기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스페인에도 포데모스라는 정당, 전혀 정당도 없고 인터넷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정당이 국회의원들을 지금 많이 그 다수로 지금 선출을 했고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분명히 작년부터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사실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최순실 게이트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좀 새로 왔으면 좋겠어. 지금의 진보를 대표하는 정당이나 또는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정치는 없을까? 이런 욕구가 작년 그 4.23 총선에서도 제3의 어떤 그런 국민의당이라든지 혹은 정당 투표를 뭐 높여줬다든지 이런 길로 나갔고 그런 흐름을 간파한 김종인 뭐 전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진짜 길을 좀 열어보자라는 흐름이 분명히 존재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뭐 보수 얘기를 하면은 보수 중에서도 뭐 비박, 반문 뭐 이렇게 분석도 가능하지만 안타까운 건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시 회고적 투표 그러니까 심판을 해야 된다. 여기에 그냥 덮여버려서 명분이나 실리나 제3의 길이나 또는 새로운 정치 이런 욕망은 좀 나중에 하자. 이제 덮어버리자. 이렇게 좀 안타깝게 세계적인 기류랑은 좀 다르게 갔다. 그건 어쨌든 조기 대선 말씀하셨듯이 보궐선거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냐. 이종근 시장님이 김종인 대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번에 유독 제3의 길, 뭐 텐트 여러 가지 텐트 얘기하면서 김종인 대표를 늘 얘기를 했었는데 정기현 의원님. 네네. 이번에 그 효과는 좀 미미했었던 것 같아요. 역시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이종근 실장님 말씀을 좀 덧붙이자면 일단 세계사적인 흐름은 보수 정권이 좋으냐 진보 정권이 좋으냐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득권 정치 전체에 대한 국민들의 분신이 굉장히 이제 높아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보수의 가치, 진보의 가치 이런 논쟁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만들지 않으면 이제는 정치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세계사적 흐름을 이제 봐야 될 거고요. 우리도 그것 때문에 2012년도에 이제 안철수 바람이라는 게 불었고 지난 총선에 국민의당이 저렇게 급상승하게 됐던 원인들이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앵커 말씀대로 이제 조기 대선, 즉 박근혜 정권의 실정 때문에 국민들이 적극적이고 매우 좀 과하게 말씀드려 도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자 국민들이 이제 혼란에 빠진 거죠. 자 청산을 해야 되는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 정권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는 기성의 정치에 대한 부정들이 똑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 미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심판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놓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나온 대선 후보들이 이것을 가지고 좀 더 논쟁을 생산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현실적으로 어떤 세력과 손을 잡는 것이 표가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가버리니까 오히려 견고하게 지지세를 유지하던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던 문재인 후보 쪽에 여론조사상으로는 유리하게 나타나고 오히려 그렇지 않고 차별화를 꾀해야 되는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나 이런 사람들은 뭔가 미래를 좀 더 내세우고 가는 것보다는 과거에 좀 묻혀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새로운 것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이렇게 이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결국에 국민들이 기대했거나 아니면 세계사적인 흐름으로 기성정치에 대한 심판들이 새로운 정치로 나타나지 않고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아직까지 과거 심판이 좀 더 주를 이루는 이제 이런 상황으로 대선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외국 사례를 말해주셨는데 지금 보면은 외국의 지금 프랑스의 마카롱 현상, 의석 한 석도 없는 정당의 이제 소위 후보가 결선 투표까지 해가지고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번에 탄핵 같은 정국을 거쳤으면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이 뜰 만도 한데 왜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느냐? 이것은 이거는 단순 외국하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프랑스에서 한 석도 없는 정당이 집권한 것도 있지만 옛날에 캐나다에서 보면 과반이 넘는 집권당이 여러 가지 실정으로 인해서 의석이 5석도 못 얻는 일이 생겼었거든요. 아주 폭락을 해서 당이 사실상 사라져버렸어요. 집권당이.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지금 헌법 구조와 여러 선거법 구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와 함께 양당제를 기초로 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양당제와 친화성이 있거든요. 근데 외국 아까 유럽 같은 나라라든가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내각제 속에서 다당제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생정당,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는 신생정당들이
굉장히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지는데 예. 우리는 그러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새로운 정책이 나오더라도 여러 가지 기존의 양당 체제 속에 틈바구니에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정치를 만약에 바란다면 이번 기회에 앞으로 개헌과 함께 예. 소위 선거법 개정 같은 것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얘기했던 김종인 개혁 공동정부론이 이렇게 맥을 못 춘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자면 예.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와 양자 대결 구도가 있을 때 잘하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을 선거 초기 4월 초 시기에 시기적으로 공세적으로 그것을 제안하고 내가 이길 수도 있지만 이겨도 난 권한을 나누어서 분권화하겠다.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공세적으로 나서서 지금 얘기하는 심상정이나 유승민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네. 기성정당과 차별화를 했더라면 아마 그것은 안철수가 주도하는 미래와 과거의 대결이 되었을 텐데 지금 개혁공동정부 얘기 나온 것이 뭐냐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꺾이고 나서 정체 시기에 더 들어서면서 나 혼자 힘으로 되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겠다라는 식으로 어려울 때 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 더욱더 실현 가능성이 없었다. 따라서 개혁 공동정부란 좋은 카드를 실기함에 따라서 그 효과를 못 발휘한 것 같고 심지어는 김종이란 카드를 그런 공동정부가 현실화되지 못할 때는 역풍이 부는 게 바로 호남에서의 김종인에 대한 반김종인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안철수 후보로서는 보수 쪽과 진보 쪽에서 공동으로 지지율이 이탈할 수 있는 우려를 낳았던 것이 바로 뒤늦은 개혁 공동정부 카드가 아니었나. 그래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그 카드를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훈 씨, 이번 대선의 특징 중에 하나가 TV 토론인데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TV 토론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변화도 굉장히 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컸었죠. 예. 자, TV 토론이 일단은 지금 좀 자리를 많이 잡는 형국인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6차 토론까지 갔고 또 이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거기서 굉장히 좀 이렇게 지지율이 높다가 잠시 지지율이 정체되는 그런 후보도 있었고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조금 이 약세인 후보인데 자신의 정체성 또는 캐릭터 또는 자신의 정당의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부각하는 효과 이런 효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고 관심도 높았고 그러니까 4차 토론까지가 제일 관심이 높았던 것 같아요. 5차 토론부터는 사실상 캐릭터들이 완전히 굳어지고 그래서 이 반전 저 사람이 또 다른 어떤 것을 보이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은 좀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까지 그렇게 시청률이 높았던 건 이 다자 구도 속에서 사실상 사람들이 투영할 수 있는 자신의 욕망을 투영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회가 넓다. 그러니까 양자구도보다 그런 어떤 선택의 기회가 도리어 더 폭이 넓었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률이 높았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비교군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실망을 하면 바로 또 옮겨가고. 각각의 5명이 전부 다 다른 캐릭터를 갖고 다른 이념적 지향점을 가졌다. 이런 것들이 TV 토론이 부각시켜주는 이렇게 다섯 당이 있어도 이런 어떤 이 내용들을 충분히 볼 수가 있겠구나. 물론 양자 토론보다는 내실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청률이 높았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역시 이제 다당제로 가기 위한 좋은 이제 방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뭐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보여줬던 모습은 뭐 선거 이제 대선 후보 토론자로 참여하는 과정에서는 정당 간 협상을 할 때 몇 %까지 의석수가 몇 개 이런 저런 고민이 있었지만 막상 5명이 이제 토론을 하고 나니까 유승민, 심상정 후보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매우 좋아졌다. 그리고 저분들이 특정 정당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위치에서 자신의 정당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예고되어 있는 다음 지방선거 총선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정당을 일단 위치에 올랐었다. 그것만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되어 있는 양강 구도를 상당 부분 깰 수밖에 없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면 기성의 제1당, 제2당이 이제는 제3당, 제4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전행을 할 수도 없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국민들이 바라는 여러 가지 개혁 입법과 같은 경우에 국민들이 충분히 동의를 하는 수준이라면 이제 제1당, 제2당도 여기에서 절대 반대하거나 또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무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그것은 실제로 이제 4, 5위라고 여론조사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두 후보가 한국 정치 전반을 다당제 구도로 만들고 또 저분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만큼
정당 내에서 의석을 가져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대선거구제가 되든 또는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든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뭔가 정치개혁 과제를 국회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된다면 저 두 분의 공이 이번 대선에서 매우 크고 앞으로 정치를 발전시키는데 큰 이제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막판 약진이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에 또 중요한 변수가 돼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TV 토론회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TV 토론은 소위 다당제로 치러졌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다당제는 아닌데 사실상 다당제로서 거의 동등한 자격으로 똑같은 시간을 할애해서 가지고 무려 6차례나 걸쳐가지고 TV 토론. 그랬죠. 과거에는 6차례가 안 되고 보통 서너 차례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두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주어졌고 두 사람이 또 잘했고요. 잘하면서 TV 토론의 어떤 흥미도 높였고 또 질도 좀 높이는 그런 관계도 있었습니다만 또 중간에 또 너무 정책 토론보다는 네거티브로 많이 흐른 단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의 TV 토론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불러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TV 토론의 그 특징은 뭐냐 하면 과거의 경우 TV 토론이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한 번도. 그리고 일종의 어찌 보면은 그래서 선두 주자들이 그렇게 TV 토론을 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 그냥 거쳐가는 과정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됐고 심지어 미국에서도 TV 토론을 누가 잘하고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오히려 TV 토론을 잘했다는 사람이 아닌 못했다는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작년에도 보면은 트럼프가 힐러리한테 밀렸다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여론조사 경우. 그러나 이제 결국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TV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소위 대선 초반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했다가 결국엔 양강 구도가 무너지고 안철수 후보가 하락세를 겪어서 이중 구도로 바뀌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습니다만은 TV 토론이 굉장한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이 이렇게 대선 구도의 변화를 가져올 정도로 한 거는 상당한 변화고 앞으로도 그래서 앞으로의 그 TV 토론에서는 단순히 말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TV 토론에서 뭔가 신뢰를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미지를 보여주고 뭔가 이제 국민들한테 비전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TV 토론이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미디어 선거의 대세를 보여주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짧은 기간 내에 국민들에게 후보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완돼야 될 측면이 많지 않냐 생각이 드는 게 정당이 원래 가져야 될 정책 기능과 후보 검증 기능들이 TV 토론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비언어적인 요인 자세와 태도나 제스처라든가 임기응변 그 이상의 깊이 있는 토론으로 들어가기는 제한적인 측면도 있었다. 따라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시청률에 급급해서 모든 그 TV 토론을 시청자 눈높이에 맞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심도 깊은 국방이나 안보 문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시청률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깊이 있는 전문가들과 함께 밀도 있게 토론을 나눠주는 그런 제도적 보완이 거쳐진다면 아마 정당에서 담당했던 정책 기능과 검증 기능도 또한 미디어에서 보완이 되면서 보다도 풍부한 그리고 다층적인 국민들의 요구들을 전문가 요구까지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TV 토론이 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는 그런 제도적 보완 또한 검토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요. 이번에 조기 대선의 원인이 최순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증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지난 대선에 검증에 실패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 대선에서는 검증에 성공했느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아쉽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그 지난 5년 전보다는 네거티브라는 어떤 그 형식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줄었어요. 왜? 5년 전에 사실 그 최태민과 관련한 그러니까 그 검증 과정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그렇죠. 이명박 후보 측에서도 있었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문재인 후보 측에서도 약간 있었고.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있어왔던 그런 문제들이 한 번도 제대로 걸러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건 네거티브야라는 어떤 비판이 있을 때 그래도 제대로 한번 검증해보자라는 반론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네거티브의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언론들이 뒷받침이 좀 됐죠. 팩트 체크라는 이름으로 바로바로 최소한 이런 점은 지금 어느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는 뒷받침도 있었고 상당히 활발한 어떤 과정을 거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시기가 너무 짧았다는 것. 선거운동이 22일밖에 안 됐고 또 각 당이 네거티브든 아니면 검증이든 그것을 제대로
검증하려는 그 과정, 그것이 충분치 못했다는 거죠. 그저 이것을 그냥 험집 내기의 하나의 작전, 하나의 전략, 전술로만 생각을 해서 계속 밀고 나가서 마지막 날까지도 똑같은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되면 지금 보니까 충분히 중간에 일부 언론들이 팩트체크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내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늘 되풀이돼서 어느 순간부터는 유권자들, 국민들이 이건 더 이상 듣기 싫어 하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검증하고 듣고 싶은 어떤 의혹이 아니라 이제는 이거 좀 그냥 지나가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그 노이즈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도 짧고 실제로 검증하는 과정이 사실 전문적이지 못했다. 이 두 가지가 아쉽다는 거죠. 실제 언론에서도 그런 검증 기사들을 쓸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네, 이번에 굉장히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은 서로 네거티브 공방은 많이 벌이고 서로의 일종의 소위 이념 대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자우니 뭐니 이런 그리고 안보 문제만 해도 어떤 안보의 구체적인 방법이 아니라 소위 안보 간의 좌우 어떤 이념적인 접근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런 측면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진정한 진짜 안보 정책 공방 그리고 진짜 경제를 살리기 하고 복지를 위한 정책 공방은 좀 덜 벌어진 그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한 후보들 자질 검증에 있어서 여러 검증에 있어서 그 질문을 할 때 보면 네거티브적인 질문을 했고 이런 측면을 했지 딱 구체적으로 뭐를 딱 물어가지고 했을 때 과연 제가 보기에 유력한 새 후보가 자기의 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것을 듣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는 아들의 채용 의혹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자기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부인의 교수 채용 의혹 이거에 대해서 좀 밝히고 그다음에 또 홍준표 후보는 또 대지 흥분제 이런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토론 안 하겠다, 얼굴 보고 안 하겠다 이런 건 있었지만 그거를 본인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이렇게 유력 후보들이 그런 것들을 직접 말하는 거 설명하는 그리고 해명하고 이런 절차들이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충분하게 검증하기에는 좀 어려웠다. 이런 점에서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또 후보 과정에서 보니까 전 의원님 상황론, 홍준표 후보가 처음에 제기한 이 상황론이 한때는 키워드로 자리매김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정책 공방이나 비전 경쟁이 없으니까 국민들은 일단 각 후보가 내세우는 또는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반대 후보의 약점이 무엇인지 이제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상황론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 사이에 확 퍼지고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초기에 반짝 상승하는 국면에서 굉장히 이제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본다면 아마 이제 우리 대통령 후보로 나오시는 분들이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느냐 또는 훈련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이번 대선 토론 과정에서 조금 실망스럽다. 사실은 좀 많이 실망스럽다. 실제로 후보들이 네거티브 공방을 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끌 대한민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자신의 정책, 비전, 가치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뭔가 국민들은 좀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내세울 게 좀 부족하니까 상대의 약점을 내세워서 자 이건 무엇입니까? 라면서 따지고 들고 이제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저 사람의 약점이 있으니까 찍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도 들지만 야 대한민국 대통령이 TV 토론 나와서 정말 저런 수준밖에 토론을 못하느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확실히 다음 대통령 선거 또는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분이 실제로 본인이 국정 운영 능력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 없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것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그래야만이 국민들이 일종의 수요자로서 유권자로서 좀 더 좋은 상품을 어느 것이든 고르기만 고르면 좋은 나라가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학습의 수준을 높여서 토론의 질을 높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과제를 이번 대선 토론에서 역시 남겼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네거티브 공세를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TV 광고라던가 TV 토론은 약과고 거기는 뭐 네거티브로 시작해서 네거티브로 끝나는 TV 광고 상대 후보의 결정적 약점에 대해서 물고 늘어지는데요. 저는 그래서 특히 이번 선거처럼 짧은 기간 내에 승부를 봐야 하는 선거에서 네거티브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제한 장치는 별로 없다. 다만
그거 네거티브가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결정적 변인 요인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양성화된 것 기준이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언론사 주관의 토론회 말고도 정책 전문가들, 학계라든가 전문가들이 주관하는 토론회를 활성화한다든가 내지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마지막에 유권자들이 밴드웨건 효과 될 수 있는 사람에게 표를 몰아주라고 하는 그 판단 기준을 흐리기 때문에 없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각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다 알고 있고 유력한 언론사는 다 알고 있는데 국민만 모르고 있는 깜깜이 선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이런 여론조사 공표 금지도 프랑스가 하루 전에 금지하는 걸 빼놓고는 이 OECD 가입국가 중에서 이것을 금지 기한을 정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되는 것은 열고 양성화하고 그렇게 함에 따라서 네거티브를 억제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네거티브가 부수적인 요인이 되는 선거 판단에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방법도 필요한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좀 내일 이후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내일 선거 이제 대통령 당선자 결정되면 당선인 신분 없이 바로 대통령이 될 정도로 바로 이제 국회와의 협치가 중요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헌정사상 처음으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데 총리 및 내각은 전 정부의 내각이 그대로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총리는 전 정부의 총리와 동거를 해야 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원래 이제 인수위법을 개정하겠다라는 움직임이 국회 내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4개 정당의 원내대표가 다 공유를 하고 최순실 게이트 도중에 탄핵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그것이 상정이 됐다가 그것이 무산이 됐어요. 사실 지금의 인수위법은 완전히 그러니까 무력화됐죠. 왜냐하면 인수위법 자체는 당선인이라는 신분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법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통령은 내일 모레 바로 대통령이 됩니다. 당선인이 아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많아져요. 뭐냐면 이제 총리를 이제 임명을 하는데 총리를 임명을 해서 비준을 받고 하는 과정이 원래 인수위라는 2개월 동안의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과정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이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이제 총리를 인준을 해야 되고 그러면 국회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어떤 논의를 또다시 해야 되고 가장 사실 두려워하는 게 아까 두렵다기보다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이제 됐을 때 이해창 야당 대표가 그 김종필 국무총리를 인준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총리 서리라는 형태로 그것도 위헌이에요. 위헌적인 어떤 상황인데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서리도 없어요. 서리를 그때 위헌이라고 그래서 아예 그걸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만약에 이 일당인 자유한국당 지금 일당은 아니죠. 그러니까 2당이긴 하지만 거부를 하고 이 후유증이 계속 남는다 했을 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우리를 적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우리를 패륜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논쟁들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몇 개월간은 또다시 논쟁으로만, 정쟁으로만 흐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희가 대선 그 선거운동에만 몰입해가지고 당장 내일 끝나고 모레부터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모르겠는데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수령을 하게 되면 바로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서 업무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우 대통령이 당선되면 12월 18일이나 19일 날 대통령 당선되면 그 다음에 2월 25일 날 취임하기 때문에 2달 이상의 저희 인수위 준비 기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고 그 사이에 공약한 것 중에 어떤 걸 실행할 건지 다 준비하고 그러는데 인사도 준비하고 이번은 당선증을 받자마자 취임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안보 경제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청와대에 있는 안보실장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지금 사실상 대통령을 다음으로 안보에 사실상 지휘하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물러나 버리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보실장은 지금 현재 당장 사표를 제출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안보실장, 김관진 안보실장의 보고를 일단 받아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현재 경제 안보 위기에서 경제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안보인데 이거를 이제 김관진 안보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대통령이 일단은 안보실장을 새로 임명하는 직전까지 그게 예. 뭐 그날 뭐 안보실장이라는 거는 청와대 참모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장 할 수 임명하면 있죠. 임명할 예. 수 있죠.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바로 취임하는 그 순간 가서 바로 현재까지 상황이 이런 겁니다라고 아마 보고 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바로 임명이 가능한 사항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했지만은 이 국무회의가 이제 그 국무의 최고 이제 의사 결정 기구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장관들이 어느 정도 참석해야 국무회의가 의결권을 갖게 돼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장관들을 당장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없어 차관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만은 장관들을 바꿔버리면은 국무회의가 사실상 무색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해서 소위 적폐 세력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만약에 정부를. 문재인 그게 이제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당선될 경우, 예. 예, 문 후보가 당선된다고 좀 보장하는 건 아니고 예. 지금 현재 가장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럴 그런 경우에는 경우에 그렇게 되는 소위 불란서식 용어로 꼬아비 따시용이라고 동거 정보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나 이제 일정 기간 그리고 장관을 또 새로 임명하려면 총리의 임명 제청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총리 같은 경우도 과거에 약간 좀 김종필 총리 같은 경우도 DJP 정부가 들어설 때 인준을 하는데 6개월 가까이 걸리는 이런 일이 상황이 생겼는데 예. 이번에는 과연 다른 당들이 빨리 협력해서 청문회 거쳐가지고 이제 한 달 이내로 과연 할 수 있는지 이런 예. 것들이 궁금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순탄하게 총리가 빨리 조기에 임명이 되고 그다음에 그 총리에 따라서 장관들이 내정이 되면서 새로운 정부가 명실상부하게 빨리 들어서서 모든 경제 이 위기 이런 안보 위기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네. 이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뭐 국민들도 그렇게 바라겠죠. 예. 모레 아침에 이제 대통령이 탄생하면 아마도 이제 기술적으로 한 3, 4일 정도 유예를 저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무가 전임 대통령의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는 것이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들한테 한 며칠 정도 양해를 일단 구하고 전반적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이제 아주 기본적인 네. 세팅을 일단 하겠다고 구상도 하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네. 이제 그러면 전임 장관들은 이런 분들은 어쨌든 국정 운영에 한 찌의 오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충분히 양해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바로 되는 순간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좀 던져서 며칠 동안 시간을 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예. 결국 중요한 문제는 이제 총리 지명과 관련된 문제일 텐데요. 총리 지명을 하느냐 아니면 국회 쪽에 빨리 던져서 국회의장에게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를 빨리 지명해주면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총리로 앉히겠다. 그래서 총리 지명과 인준과 관련된 부분을 실질적으로 협치의 출발로 생각하면서 최대한 국정 운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지명하고 이것을 국회에서 인준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예상치 못했던 개인의 비리 또는 우리 뭐 뻔한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문제 자녀 또 그다음에 병역 문제와 관련 이런 것들이 나와서 덜커덕 걸리는 순간 이것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기 때문에 총리 지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양보해서 국회 쪽으로 일단 권한을 좀 넘기는 것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서 여야가 협치하는 첫 번째 모델을 총리 지명으로 받고 그 다음에 여야가 추천하는 또 장관까지 받아들이는 뭔가의 수순이 아니면 대통령이 당선되는 순간 지옥문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정말 예. 지금 이 상황은 정말로 잘해봐야 겨우 비가림막 정도 하나 설치하는 수준이지 예. 당선의 기법이나 축하 이런 거 받을 시간과 상황이 지금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새 대통령이 반드시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런 너무- 의미에서 예, 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2명의 장관 후보자를 아예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네네. 그런 식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 선거 뭐 이미 다 늦었지만. 예, 득표 전략상 또 그 타당하지 못하고 한 명의 내정을 하면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내정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반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선거 전략상 뭐 유의미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현 의원님이 당선되자마자 2, 3일 유예를 준다고 하는데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단 1분 1초도 그 공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대통령이 임명되면 뭐 이렇게 나라가 크게 절단 나겠습니까? 준비 안 됐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자기의 핵심 측근인 비서실은 바로 진영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서실장 첫 번째로.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청와대 수석과 특히 외교안보 국방을 담당하는 NSC를 구성하는 요원들은 바로 임명을 이미 저는 어느 후보든 간에
책임 있는 정치를 하겠다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는 사람이면 지금쯤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전 당선 즉시 비서실장과 수석과 보좌관들은 특히 외교안보 국방과 관련된 그 보좌관들은 임명할 거라고 보고요. 하루 안에. 그리고 나머지 문제가 내각의 구성 문제인데 내각의 구성 문제도 다른 어떤 후보가 했던 개혁적 공동정부든 통합정부든 간에 이미 일당이 전체적인 내각 당의 일당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안정적 뒷받침을 하려면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 하면 제가 볼 때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협치 연정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고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되더라도 중도 보수 연합이라든가 중도 진보 연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각은 총리를 비롯해 저는 현재의 현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각쪽 빨리 검증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의원들을 통해 수인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이 아마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개혁 공동 추진 정부든 통합 정부든 간에 당의 그것을 많이 위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느 한 일방이 다 차지하려고 그럴 때는 문제가 생기지만 이미 어느 한 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 구성이 오히려 협치와 연정의 필요성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새 대통령과 구정부 강요가 당분간 인준받을 때까지 국무위원을 구성해서 그 동거정부 형태로 갈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고 다음 그 기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입각들, 총리 임명이 오히려 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빠른 길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그런 식으로 구성을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저희가 정치권에 그런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어떤 그 걸림돌이 뭐냐면 논공행상이에요. 논공행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게 주로 앞서 있는 후보들이 어떻게 하냐면 막 세를 형성을 해요. 내가 교수단이 몇천 명이야. 내가 나한테 오는 사람이 몇천 명. 이렇게 세가시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자리를 내줘야 되고 또 일일이 논공행상을 해야 되고 이러면서 사실 협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어떤 이 여지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의 권력 투쟁부터 생겼었죠. 그렇죠.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인수위가 바로 그런 어떤 현장이에요. 인수위에 누가 들어갔느냐부터 시작해서 또 인수위원들한테 줄 서는 사람들 이런 과정들이 다 논공행상으로 비롯되는 거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되려면 정말로 그 사람들부터 설득을 하고 이제는 진짜 협치를 나가겠다라는 진짜 독한 그런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선대위 내부부터 그렇죠.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방금 이야기했지만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자마자 그날 취임하면 청와대 참모진은 그날 임명하면 된다 그랬는데 그날 임명하면은 좋죠. 바로 그날 임명해서 뜻이 맞는 사람하고 빨리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박근혜 정부의 참모들하고 상의한다는 건 여러 가지 모양상으로나 불편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청와대 참모진 인선도 그날 당장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다 구상을 했다 그러더라도 원래 청와대 참모진도 인사 검증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인사 검증이라는 게 현 단계에서는 현재 어디에 국가기관에 의뢰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있든 어떤 간에 그렇지 않으면 인사수석실에서 이거를 검증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검증의 최단기 검증이라는 게 2, 3일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고민사항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 어떻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냈기 때문에 최근 그 기자 간담회에서 나는 새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사표를 그만두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그만둘 경우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후속 장관을 만약에 제청을 받고 싶을 때 황교안 대행한테 총리로 그대로 잔류하면 제청을 받을 수 있는데 본인 또 황교안 대행하고 또 같이 일한다는 것도 모양이 이상하거든요. 과연 황교안 대행의 소위 사표를 즉각 수리할 거냐 아니면은 며칠이라든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같이 갈 거냐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굉장히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참모진 구성도 그렇고 협치라는 것도 우리가 외치긴 외치지만 이게 형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협치를 어떻게 이루느냐. 일단 권력을 가진 쪽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대가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 가질 것 기본적으로 가지면서 남아있는 것 당신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하면 협치라고 생각하면서 협력하지 않죠. 그런데 내주려 그러니까 당장 자신의 척건이 있고 정치 세력이 있고 또 정당이 있고 이런 문제가 이제
필연적으로 저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데 그 단추는 결국 국회와 협의하는 수밖에 없는데 권한을 새로운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국회 쪽에 아예 좀 맡기는 협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국회가 원만하게 결정을 해주면 오히려 국민들은 국회 쪽으로 압박을 하면서 뭔가 생산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기대할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권력을 가진 쪽이 대폭 내어놓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만 하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이 의외로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라도 내가 책임 정치를 해낼 테니까 처음부터 나를 좀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떤 카드를 내놓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역작용이 일어나서 집권 초기부터 상당히 큰 어려움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누가 하더라도 박근혜, 최순실 두 분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책임자였는데 국회에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대통령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회는 어디까지나 협치와 연정에 대한 파트너일 뿐이지 그것에 대한 오로지 책임은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서 총리를 지명하고 그것을 국회 협조를 통해서 연정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내일이 이제 선거입니다. 사전투표 안 하신 분들은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MBN 뉴스 특보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